반갑습니다. 창성고등학교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는 영역이 의문론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의문을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사례로 여러 가지 적용해 보는 그런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일 텐데요. 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과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두 개의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초성과 종성은 똑같은데 중간에 있는 모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 아와 모음 어가 바뀌는 바람에 두 개의 글자가 완전히 뜻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음이 말의 뜻을 다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보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의문은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자음 체계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음 모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옳거니 다시 한번 해보거라. 기여. 그는 몇몇 지편전 신진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공주와 왕자들을 불러들여 은밀하게 연구를 계속했죠. 이은. 세종이 자음을 만들기 위해 착안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직접 입모양과 목구멍의 모양을 그려감은 물론 전국에서 사용되는 말을 모아 공통되는 소리를 찾아갔죠. 이는 세종이 일찍이 중국, 몽고, 위구르의 문자들을 두루 탐독했던 뛰어난 언어학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발음기관을 본딴 17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이 완성됐습니다. 후민정음을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한두 가지 서로 충돌되는 것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론적으로. 훈민정음 문자는 기본적으로 소리 문자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인데 더 나아가서 이 훈민정음은 몇 가지 자질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자질 문자라고도 합니다. 자질 문자라 함은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으로 발음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들었다는 세종의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진실일까요? 기억. 우리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그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니은 미음 시옷
결과는 세종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창문틀을 보고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혀의 모양을 연구해 보면은 혀의 모양이 과학적으로 높낮이나 또 위치가 정확하게 분포함으로써 한글이 깨끗하게 나오고 혼용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음이 과학적이었다면 모음은 다소 철학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습을, 대지를 이루는 땅의 평평함은 을을, 거기에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의 형상을 이로 만들어냈죠. 이처럼 천지인 세 개의 기본 문자 위에 가핵을 더해 모두 11개의 모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례본의 제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삶을 받는 무리로서 음양을 버리고 어이하랴. 자, 내용을 잘 보셨나요? 그 자음과 모음 체계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밥과 납, 그 다음에 밥과 박 이런 것처럼 초성이 바뀌든 그 종성이 바뀌든 이렇게 자음이 바뀌거나 모음이 바뀌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음운에서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음과 모음은 이것 두 가지를 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운의 앞글자에 있는 때문에 그 음소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비해서 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자음과 모음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말 중에는 자음, 모음 말고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뜻하는 그 한자 안과 눈을 뜻하는 한자 설이 두 개가 똑같은 눈이지만 우리가 발음하는 게 좀 다르죠. 앞에 있는 것은 짧게 눈이라고 발음을 하고 뒤에 있는 눈은 길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리의 장단도 역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 그 속에는 장단도 들어가고 억양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과 그 장단과 같은 비분절 음운도 역시 음운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운론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들을 더 공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법이나 박과 같은 글자는 분명히 뜻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소리 때문에 뜻이 달라졌냐 하면 모음 아와 어 때문에 뜻이 달라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와 어는 그 서로 다른 음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소리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모두 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소리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나머지 소리들은 다 똑같은 조건이어야 되는 거죠. 비읍, 초성 비읍, 종성 비읍 이렇게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은데 모음 아와 어 때문에 뜻이 달라진 것이니까 이런 조건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 한 개 소리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단어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최소 변별쌍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런 개념들이 나올 때는 그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기에 개념들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제시를 해주지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앞에 나왔던 밥과 법이나 박과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최소 대립쌍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이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한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기라고 읽으시죠? 자, 방금 여러분들이 발음한 거는 기역이 두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초성에 있던 그 첫 글자 초성에 있던 기역과 두 번째 글자 초성에 있던 기역이 여러분들은 똑같은 소리로 들리시나요? 같은 소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그 발음 기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글자들은 서로 다른 소리입니다. 앞에 기역은 성대 떨림이 없는 무성음이고 뒤에 있는 기역은 성대 떨림이 있는 유성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서로 다른 소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냥 우리는 이 두 개의 소리를 기역으로만 인식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선생님이 발음 기호 적어 놓은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두 개를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박씨를 영어로 표기를 할 때 P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초성 맨 앞에는 P를 쓰고 마지막에는 그 초성 이후에는 전부 다 B를 쓰는 경향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선생님이 적어 놓은 것처럼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음성으로 발음되는 얘네들을 변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